1977년 13살 여중생입니다. 밝혔다고요? 이거 고이즈미 그때 혓바닥에 서서 그랬던 장면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자리였죠, 근데. 네. 예. 납치 인정을 한 최초의 웬일이야. 시간이었어요. 사과도 했죠, 아마. 말도 안 되는 사건. 메구미 납북 사건의 진실. 자, 모든 의혹의 시작. 이 이야기의 첫 시작하는 장면은 바로 이 평범한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골목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길에서 증발한 여중생, 정확히 말하면 여중생 납치 사건은요,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냐면 일본 정상과 김정일의 첫 정상회담을 이끌기도 하고요. 북한과 일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뒤흔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농업 도시로 알려진 니가타시. 이곳에서 딸과 쌍둥이 아들을 키우던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행복했던 이 가정이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납치됐기 때문인데요. 사진 속의 주인공입니다. 13살, 너무 앳된 얼굴이죠. 요고타 메구미, 중학교 1학년이었던 메구미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쌍둥이 남동생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책가방 메고 평범하게 등교합니다. 정규 수업 다 끝났고요. 부활동인 배드민턴 연습까지 친구들과 모두 마치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집에 오는 길, 그 길에서 모든 것은 다 그대로였는데 메구미 양만 돌연 증발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골목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다. なんでこんな遅いんだろうっておかしいねって言って学校のまっすぐに行けば学校なんで中に入っていったらそのバドミントンをやってる体育館の電気がまだついてたんでね門のところにいらした学校の方がいらしたんですけどバドミントンの女の子たちはもう帰りましたかって言ったらもう6時かちょっと過ぎ頃にどこに帰りましたよって言われたんでびっくりしてそれでもうこれ大変だと思って。それからもうなんかもうこんななっちゃってですね。 자, 일부에서는 가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도 하시는데 가출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메구미 양은 학교 성적이 좋았대요. 나름 모범생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 부모님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실종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버님은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빚을 선물로 드리면서 아빠도 이제 좀 약간 멋 좀 부리세요라고 선물도 줬고, 이렇게 정말 평범한 여중생,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공부도 잘하고 가출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두 엄마와 아빠가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메구미, 딸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아니, 수사를 안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차도 어떠한 유효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도 아무런 단서가 없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경찰은 그냥 내사 종결한 거죠. 자, 결국 13살의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의 실종은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메구미가 실종된 지 20년 만에 여중생 실종 사건을 해결할 어떤 단서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언인데요. 너무 의외의 인물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20년 만에 이 단서가 발견되면서 기존까지 실종 사건이었던 이 사안이 일순간에 납치 사건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
메구미를 납치한 유괴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한이었다라는 증언이었는데요.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2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요. 다들 아마 메구미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2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북한에 납치가 되었다. 네. 이 반가운 마음일지 어떤 화가 나는 마음일지 이게 잘 그러니까요.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20년 만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야 있었겠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메구미 씨의 그 아까 쌍둥이 동생들 보셨잖아요. 8살이었던. 예. 그 쌍둥이를 직접 만나 보셨다고요?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누나가 사라지고 20년 동안 정말 악몽과 같은 나날을 가족들은 네. 보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북한이 누나를 데리고 갔다. 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을 네. 들어봤습니다.でいなくなって20年という月日が経ってめぐみさんがなんと北朝鮮に拉致され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北朝鮮に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後、家族の生活とか精神的な考え方とかはどのように変わったの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姉が北朝鮮にいると分かる前の20年は本当にその足跡もですね、痕跡も何一つがない、情報も証拠も何一つ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意味生きてるか死んでるかがわからない大変苦しい中で姉を待ち続けました。そしてその姉が拉致された後ですね、その97年にめぐみが北朝鮮にいるという情報があって、初めてそこで姉と会え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淡い期待を持ったのも事実です。ただ一方で相手が北朝鮮という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たときに、その時はさほど詳しいことは知り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やはり相手がああいうその独裁国家であるがゆえにですね、簡単には姉が北朝鮮にいることが分かっても帰国ができることは難しい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気持ちがありましたが、ただ生きているか死んでい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苦しさに比べればですね、姉が北朝鮮に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はとても明るい気持ちになったというのはすごく違う表現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本当にその見えなかったものが見えたと、光に照らされた気持ちはあったっていうのが正直な本音ですね。 그분들이 20년 동안 가족의 힘으로만 자식들을 찾았어요. 네. 그 아무 모임도 결성도 안 됐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소행이지 않고 그냥 단순 가출이다. 네. 남녀가 증발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조직이 없었는데 97년 메구미의 아버지가 대표를 맡아서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죠. 이제 메구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기까지 1,400번을 넘는 강연을 전국 어디든 오라고 하는 데는 날아가셔서 하셨고, 그 길거리에 나가셔서 서명도 받고, 뭐 이제 전단지도 뿌리시고, 근데 초기에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뭐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여론이라는 게. 자, 평양에 메구미가 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 무려 실종된 지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북한으로 끌려간 13살의 여중생 메구미.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메구미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대요. 너가 만약에 조선말,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 그때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집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집에 갈 날만 생각하면서 조선말을 배운 거예요. 그 동시에 메구미는 일본에 파견되는 뭐 간첩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본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메구미가 북한에서 메구미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명숙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그렇게 조선말도 배우고 일본말도 가르쳐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구미는 사실 성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3살로 너무 어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납치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 썰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줄은 몰랐다. 배에서 이제 딱 내리게 했을 때 13살이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치고는 키가 좀 컸대요. 그런 썰도 지금 유력하게 있고요. 또 어떤 권자고는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갔다. 마구잡이. 또 본인의 모습을 봤다. 노출돼서 잡아갔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어려서 북한 측에서도 권자곤도 막상 데려가 보니 조금 당황했다.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메구미 씨 같은 사람들한테 신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침투시키는 거죠. 그 칼기 폭파 그 김현희 씨도 일본 사람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작전을 다 하고 나서 잡혔을 경우에 자기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쏙 빠지고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을 필요한 거죠. 그 나중에는 여러 증언들이 나오면서 김정은, 김여정, 김정철, 그러니까 김씨 로열 패밀리의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고용희가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우기를 원했다. 네네네. 그래서 선택된 게 메구미였다. 네. 그런 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영화 산업 발전시키겠다고 최은희 신상옥 선생님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작원들이 자기 스펙 늘리려고 무작정 납치했다. 찌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의 거짓에 속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북한 간첩들의 원어민 교사로 살아왔다고 하는 메구미.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잃은 채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1985년 말경에 어떤 남자가 메구미를 찾아와요. 이유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이유였고, 이 남자의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였고 메구미도 이제 20대 초반에 두 남녀가 이제 붙은 거죠.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한테도 충격적인 이제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이 남자 메구미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 남자는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요? 나만? 네. 정말? 대한민국 남한 사람. 사람이 북한 가서.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야? 메구미와 같은 경우로 납북된 분이었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네. 자, 그런데 그 동병상련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센 동병상련이 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름은 김영남이라는 남자인데 이 김영남이라는 남자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메구미처럼 강제로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에서 억지로 살고 있던 남자였던 거예요.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렸다면 그 이유는 부모님과 내가 살던 고향과 내가 살던 동지와 친구들을 다 멀리하고 억지로 북한 땅에 끌려와서 살아가야만 했던 두 남녀. 나이도 비슷하고 20대 초반이고 일본인과 한국인이지만 여기서 조선말을 쓰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똑같은 처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싹 틔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네. 나도 난데 너도 너다. 이런 생각 들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처지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1986년 평양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됩니다. 우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북한에서는 한국의 문화, 사회,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근데 70년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단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버스표를 사는지, 어떻게 영화관을 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무작위로 납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김영남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구미가 납치된 거와 거의 비슷한 루트로 납치가 됐습니다. 이제 메구미 씨가 이제 77년도에 납치가 됐잖아요. 1년 후인 1978년 8월 5일에 당시 17살이던 김영남 학생이 친구들 9명과 함께 이제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선유도에 놀러 갔어요. 9명이? 9명이서 그러니까 한 저녁 8시쯤 딱 해가 질 때 이제 그 김영남 씨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고 해요. 반바지 입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 아까 산책 나갔던 우리 영남이 왜 안 오냐 찾아봤겠지요. 네. 선유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거든요. 영남아 불러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친구들이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저녁 10시쯤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 영남이가 실종됐다. 네. 경찰들이 와서 찾아봐도 김영남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네,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혹시 살해당한 게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산 전체를 되게 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 기슭도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파보고 백사장도 파보고 근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익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론을 짓고 무당을 불러다가 그 위령제까지 진행 오죽하면. 그렇죠. 구술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옷가지들 다 태워 없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하고 옷가지들, 물건들을 다 태워 없앴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가. 2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2년 만에? 그것도 북한에서. 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방송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이제 부모님들은 납치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김영남 씨는 이제 납치된 이후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이건 뭐 엘리트들이나 가는 고급 여기 뭐 일반적으로 갈 수가 없는 대학입니다. 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가는 대학인데 여기를 졸업한 후에 대남 공작 기관에서 이제 한국으로 파견한 간첩들 문화 교육시켜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일본에서 납치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납치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비극적인 또 국제 결혼입니까? 여기서. 근데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을 결혼을 자유롭게 시켜줬을까요? 나는 아예 말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살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메구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한에서 24시간 감시 당했을 거예요. 그치.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이 사실 아까 우리 김진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다가갔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철저하게 메구미를 감시하게 할 24시간 감시하게 할 사람으로 또 다른 나쁜 피해자를 붙인 거죠. 거기다가 같이 가서. 그래서 사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의심하고 이게 사실 북한 사회의 어떤 체제가 유지되는 버팀목이니까 그런 거를 북한이 그냥 체계적으로 정말 계획을 해서 둘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뭐 자유 결혼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납치돼 간 사람들은 거의나 생활 형편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쓸모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가지고 교육할 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저희도 모릅니다 이거는. 어느 한 곳에 따로 딱 갖다 그냥 그 집에다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북한 주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동네도 격리가 돼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진짜? 네. 공작원 자체도 북한 일반 주민들 모릅니다. 몰라요. 공작원 자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북한 주민이도 사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기 얼굴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결혼한 한일 커플이죠. 메구미 씨와 김영남 씨는 결혼 1년 만에 사랑의 결실로 예쁜 딸을 낳는데요. 그나마 좀 그나마 난 좀 뭔가 살 재미라도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의 이름은 은경이었다고 합니다. 은경. 1987년에 딸을 낳았고요. 그들은 단란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메구미 씨가 가끔 일본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살던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또? 와, 아니 이제 겨우 이제 마음 붙이고 이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여기서 일어납니까? 이 사건을 아까 제가 최초에 소개해드릴 때 이게 단순한 납북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시점을 일본에 남겨진 메구미 아빠 시점으로 옮겨볼게요. 여러분이 메구미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가만 안 있죠. 가만은 못 있죠. 그렇죠. 잠이 오겠습니까? 메구미 아버지가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딸의 구출을 호소합니다. 그 냉담했던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메구미 아버지가 확 뒤돌렸어요. 그 열정으로. 나비 효과라고 있어요. 메구미 아버지의 끊임없는 호소 덕분에 일본 전역이 들썩이게 됩니다. 결국 일본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치적인 특수성은 다르지만 그래도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냉담했거든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총리가 결연한 마음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일과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북일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이때 정말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의외의 성과. 매구미 납북 사실을 인정합니다. 편지도 서다하고 막 이랬는데 귀국 하루 전날 일본 당국에 이제 그쪽에서 다급하게 연락을 하나 해줘요. 네. 북한 측으로부터 손상되면 안 되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전세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오. 그러니까 귀국 당일에 네. 수상한 항아리를 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 대표단이 내립니다. 네. 그 항아리 안에 들어온 게 뭘까요? 바로 그 수상한 가루의 정체가 바로 매구미의 유해였습니다. 매구미의 유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김정일이 이제 고이즈미에게 알려준 매구미의 근황이죠. 근황은 이제 사실 납북됐다는 사실도 밝혀지기 전인 93년도에 이미 매구미가 사망을 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90년대 후반에 알려졌으니까. 네, 93년도에 이미 사망을 했는데 우울증을 앓게 됐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평양에 있는 49호 뭐 예방원이라는데 예방원은 뭐 좋게 표현한 말이고 정신병원이에요. 예방원이. 네, 49호 병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산책을 나간다고 나갔다가 나무에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도 안 돼. 라는 이제 정보를 고이즈미에게 주고 유고를 보내게 되는 거죠. 참 견디기 어려워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매구미 씨는. 유골과 함께 같이 동봉돼서 매구미 부모에게 온 게 있습니다. 바로 편지 한 통이 전해졌는데 네. 바로 이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자필로 또박또박 눌러 쓴 편지고 매구미 씨의 부모님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로 매구미의 한국인 남편, 아까 네. 소개해드렸던 김영남. 납북된 한국인 김영남 씨가 매구미 부모에게 보낸 자필 편지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도 아니고. 다위가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계시는 요코다 매구미의 부모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코다 매구미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김철준입니다. 여기에서 김철준이라 하면 북한에서 쓰는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은 김영남이 맞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나가던 1993년, 시점이 중요합니다. 1993년 뜻하지 않게 병으로 매구미를 잃게 되는 불행이 닥쳐올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이었다.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딸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93년에 사망을 했다. 매구미가 납북됐다는 거 세상에 밝혀졌을 때도 이미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93년이면 매구미 씨가 29살이었어요. 매구미의 유고를 이 북한이 보냈는데 사실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납북자의 유고를 너무 순순히 보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서 설명하는 그 매구미의 삶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그 최후가 어땠는지조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이 같은 종류의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북한이 보내온 유골이 진짜 매구미의 것이 맞는지 DNA 감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네, 북한에서 왜 진짜 순수히 이 유고를 보내줬나. 네. 제 생각에는 매구미가 사망했다는 것을 빨리 기존 사실로
인정을 시키고 싶었던 게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고도의 DNA 감정이 이루어질 것을 북한이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최고의 기술로 이제 이 유골을 DNA 감정을 하는데 그때 이용된 게 이제 부모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메구미의 탯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예. 유골은 요코타 메구미 본인의 것이 아니고 또 이 유골이 신혼 미상의 두 사람의 유골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도 너무한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가짜다. 세상에. 그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유골의 DNA가 지금 두 사람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차라리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냥 살아있는데 못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기분 낫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짜 유골 뉴스가 터지면서 일본 군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분노가 진짜 과거에 없던 수준으로 최고조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메구미가 진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가족들은 끝까지 살아있다고 지금도 믿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DNA 검사 결과 가짜 유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심정을 그 동생 타쿠야 씨한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30年も拉致して人質外交を続けて返さず、そして生き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死んだと家族を思わせるためにですね、他人の遺骨、要はその他人の方の尊厳を無視してまでですね、人の遺骨をおもちゃのようにもてあそんで私たちの家族を貶めようとした。こんなひどいことがですね、この21世紀にあっていいわけがないし、それを私たち現代人がですね、許していいわけがありません。そうした彼らが行っている人権侵害というのをですね、強く糾弾していく必要が私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 더 중요한 건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서서 편지에서 남편의 편지에서 1993년에 메구미가 사망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이게 왜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일었냐면 5명의 송환자들 있잖아요. 납북자들. 그 납북자들이 일본 내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94년도에도 메구미를 봤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들이 북한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저도 여기에 한 가지 힘을 실린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일본에 가신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데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로열 패밀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비밀이 일본으로 새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었다 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가정교사였을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아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메구미 씨를 평양 인근에 있는 어봉산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봉산 화장터는 평양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화장터 옆에 또 공동묘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어봉산 화장터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그때 시간이 안 메구미 씨의 맞네. 사망 연도랑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이 되는 곳은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 발표에 사람들이 지금 아예 믿지를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 기자들을 평양으로 부릅니다. 자, 기자단 뭐냐? 뭘 궁금하겠죠? 자, 이 기자단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 씨였습니다. 이분도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자, 이게 바로 김영남 씨가 일본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참 기막힌 건 결혼할 때 본인이 맸던 넥타이랑 똑같은 넥타이를 이 남편이 그날 메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메구미 사망 날짜를 왜 93년으로 했느냐 라는 의문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컸잖아요. 94년에 멀쩡히 살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남편 김영남이 얼마나 군색한 변명하냐면 메구미 사망 날짜를 93년에서 94년으로 정정한다. 어머! 94년으로 정정한다. 어머! 93년으로 처음에 발표한 이유는
내가 시간이 없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한 날짜를 내가 착각했다. 그 생일을 착각한 것도 아니고 죽은 날짜를 어떻게. 북한 당국이 내놓은 최대치의 그럴듯한 해명과 반박이 고작 이거예요. 신분을 밝히는 거. 94년도에 사망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착각했다. 그래서 93년도로 정성껏 편지를 자필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보다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반박과 변명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없는 거죠. 일본 가족회 피해자 모임 관련된 논들은 100%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어떤 정치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발언을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본 이제 정서적인 이제 공감대가 된 거예요. 메구미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메구미가 지금 살아있어도 60이 가까운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도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점 하나를 들더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야, 메구미는 그러니까 상징이 됐군요. 그렇죠. 또 이제 5명 귀환한 분들이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네. 메구미랑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한에서 같이 살았다. 네. 어떤 집에서 살았고 내 자식과 메구미 자식이 같이 놀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구미의 생전 사진들도 북한이 많이 공개를 했어요. 북한에서의 모습. 성장한 이후에 북한에서 찍은. 어디야? 맞아요. 자라난 이제 20대 때. 근데 너무 자세도 이런 것들이 너무 똑바로 보시는데 아프신 분 같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당국에서 되게 관리를 많이 한 사람으로 보여요. 중앙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 북한에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때깔 이런 게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 생활 수준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발도 저런 구두 많이 못 신었어요. 저런 가죽 구두. 이 사진만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사진 속의 사람이 불행해 보이진 않아서 저는 그거는 좀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어쨌든 북한은 메구미가 사망했다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메구미 사건이 이제 끝이 난 걸까요? 아니죠. 메구미 사건은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일본인 납북자와 비극적인 사랑을 키웠던 한국인 납북자. 자, 메구미의 남편이자 남한의 대한민국의 납북자인 김영남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일본 열도를 흔들었던 최연소 납북자 메구미 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였다는 사실은 저때 당시 우리는 몰랐어요. 네. 아까 편지에서 봤듯이 김철준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했죠. 하지만 이 김철준이 납북자 김영남이었다라는 걸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면서 김영남의 어머니까지 만나 직접 DNA 대조까지 한 사람의 열정인데 네. 그 휴민트를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최성용 대표님입니다. 최성용 대표님께서 엄청난 일을 또 해내셨어요. 메구미 씨의 남편 김영남의 정체를 직접 밝혀내신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그 2000년도부터 사람들은 이제 납북자 국군포를 구해오는데 2004년도 일본 기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해오고 이런 광경을 한번 취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북한에서 이제 사람이 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1박 2일을 같이 했어요.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최 선생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리겠소 그러더라고요. 지금 메구미 그 학생의 남편이 같은 시대에서 끌려온 한국의 학생입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누구요? 학생 5명인데 누구요? 자꾸 나는 접견을 했지. 그랬더니 김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합의를 봤어요. 들어가서 메구미 남편 사진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갖고 나오시오. 어느 때 만납시다. 하고 그 다음날 헤어진 거예요.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납치된 학생이다라는 단서 하나만으로 김영남 씨라는 걸 어떻게 이게 특정하게 된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이제 밝히게 된 것은
DNA가 나오니까 네네. 이제 이렇게 됐고. 형사사의 DNA. 그 일본 측은 어떻게 뭘 가지고 있을 게 있었나요? 일본 정부가 저한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자료도 좀 주고. 그러기 해서 이제 딱 줄 때 예수가 있다고 돼요. 해경. 딸게 있다고. 어머, 어떻게 있지? 이게 보면은 여기 제가 사진 보면 여기 날짜가 있어요. 2002년 5월 30일 인민대학당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악수도 하고 요때 DNA 채취. 악수를 야. 네, 채취. 악수를 하면서. 네. 그럼 우리 쪽 부모님들의 DNA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때 학생 5명 중에 3분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서 설득을 해서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최 대표 내 아들 보지? 보게 해줄 거지? 이렇게 이미 하면서 어머님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반신반의 죽은지도 알고 다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3분 다 뺐거든요. 네. 이 3분의 심정은 기대. 매구미 뭐 잡혀가서 어떻게 됐든 매구미가 내 며느리면 좋겠다.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뭐 이런 막 기대 맨날 전화 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예, 98% 나왔어요. 네. 98%. 98%. 상당히 높은. 그러면 이건 가족이네. 네, 20년이 넘도록 서로 사돈인 줄도 모르고 지내던 양가의 첫 만남이 이뤄진 셈인데요. 참 기구한 운명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 일이야. 기분이 어떠실까? 마음이 그냥 떨리고 그래요. 글쎄요, 만나면 하소한데 어떤 말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메구미 씨의 아버지인 요코다 시게루 씨가 남동생 데스야 씨와 함께 회견장으로 들어서면서 나쁘게 아픔을 배경으로 기구한 사돈지간의 연을 맺은 한일 양국의 두 가족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야 사돈이 만났네. 얼굴이 이렇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따님을 닮아서 아마 그렇게 예쁘고 순한 얼굴이 나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선은 요 만남이 있기 전에 평양중앙통신이 발표했어요. 뭐라고요? 김철준이가 김영남이다. 어머. 그 다음에 김혜경이가 김은경이다. 어머님 최계월과 2006년 6월 달에 금강산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오. 이거를 이거를 딱 발표를 하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처음으로 북한이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DNA 딱 나오고 나서 제일 미안한 것이 두 어머니. 네. 속된 말로 나머지 아까 그 세 분 킥된 중에. 그 가족들이 미안해서 내가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히려 그 할머니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축하한다.
하나라도 찾았으니 참 다행이다. 다른 어머님들도 희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영남이가 살아있으니 내 아들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사실 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영혼 결혼식까지 시켰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한 번만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북한이 이제 금강산에서의 상봉을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 진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웬일로 약속을 다 지켰다고요? 자, 김영남 씨가 금강산에서 남쪽의 노모를 만났습니다. 기구하게 생리별한 지 28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아유, 닮았어, 어디 보자. 넌 안내 맞아, 넌 안내. 28년의 세월, 그것도 남과 북으로. 그래도 피부치는 금방 알아봅니다. 해수욕단 막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팔순의 어머니. 야, 이 매구미 사건이 이렇게 왔다고? 살 고등학생에서 머리 벗겨진 중년이 된 아들.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완전 북한 말로 다 바뀌었네요, 억양이.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떡해. 왜 아버지랑 왜 안 들어? 아버지랑 안 들어가서 왔네. 신경이네. 나타났구나. 어떡하면 좋아. 전화했어요. 아이고, 사진 많이 봤어. 우리 아들 잘 맺히고 간 게 나보다도 진짜 더 잘한 게. 헤어져. 헤어져야.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가둬놓고 있는 거야? 그 시골에서 일본에서 없어진 그 소녀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게 옛날에 벌어진 일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대목이에요. 김영남 씨가 처음에 어머니 만났을 때 그 순간에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고 아들이 중년의 모습이 됐잖아요. 못 알아볼 법도 한데 어머니가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우리 영남이가 맞다 라고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씨가 엄마 좋은 날인데 웃어야지 효도 좀 하게 다독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아, 북한 사람들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귓속말로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니 괜찮아? 라고 어머니가 묻자 영남 씨가 다른 말 붙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딱 한마디 괜찮아요. 이 말을 모자가 귓속말로 나온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그 김은경 씨 딸이 같이 나왔잖아요. 가슴에는 김일성 그 김부자의 배지를 달고 또 하나의 배지를 달고 나왔는데요. 바로 김일성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그 대학생 배지를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컴퓨터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는 1학년 대학생이었습니다. 참 여기에 나오는 이 손녀분도 뭐 배지를 달고 나왔다 어쨌다 하지만 다 선전용이고 그치. 정치적으로 잘 살고 다 있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매구미 김영남 사이의 딸인 우리 김은경 양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금강산 상봉 8년 후에 김은경 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진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얘기도 나왔어요? 네. 와, 할머니 만나는. 그 할머니죠. 매구미 어머니죠. 그러네. 그렇죠. 3대가 다 나. 이게 뭐야? 가운데 매구미 어머니. 이게 이제 김영란 씨 어머님께서도 손녀를 봤으니 당연히 매구미 아버님과 어머님도 손녀를 가야죠, 보겠다, 가야죠. 보고 싶다.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전에 매구미의 부모님이 북한에 와서 봐라 이거를 끈질기게 권유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일본 군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고 이게 북한에 괜히 뭔가 이제 속셈이 있는 것 같다. 또 이제 매구미의 사망을 공식 인정하게 될 수 네. 있고 맞아.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하고 결국 제3국인 몽골에서 이렇게 만나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아, 얼굴 뵀구나. 그 세월의 흐른 만큼 이제 김은경 씨도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났고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제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구미 씨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증손녀가 되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쩍 북한에서 삶이 좀 어떠냐고, 살기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은경 남편이 갑자기 가방에서 딱 사탕을 꺼냈는데 일본 사탕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서 여기는 없는 게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켰다. 안심. 매구미의 부모님은 이게 이제 손녀를 만나고 이제 아무래도 딸 매구미 소식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너무나도 듣고 싶은데 이제 평양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이 은경이한테 또 피해가 그렇죠. 갈까봐 이게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매구미 엄마가 그때 은경 씨한테 우리는 너네 엄마가 살아있는 걸 믿고 있고 포기 안 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고. 혹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할까 봐?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메시지인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매구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냐, 뭐 살아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왜냐면 손녀마저 못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구미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은경 씨를 통해서 매구미가 나한테 비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은경이라는 이름의 한자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서 알았는데 그게 은자에다가 교토의 경자. 일본 교토라는 지역을 아시죠? 예. 그래서 매구미 어머니 사키에상은 교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제 교토 사투리를 쓰시는 교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낳으면서 아마 매구미가 엄마 고맙다고.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납치를 해서 데려가는데 데려가 놓고 피해자 쪽에서 이 북한이 데려갔다는 걸 다 입증해야 되고 입증한 이후에도 별 얘기가 없다가 자기들한테 정치적 이익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되게 무슨 선심을 쓰듯이 뭐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북한의 납치는 약간 무슨 우리 동북아에서는 일종의 자연재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거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학교를 보냈던 딸이 이 집에 이렇게 돌아오지 못한 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아버지는 인생을 통틀어서 딸을 기다리면서 지내다 2020년 17세를 이기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네, 매구미에 대한 유언을 책으로 남기셨고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매구미가 그 납치되기 전날에 생일 선물로 아버지한테 준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매구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매구미의 쌍둥이 남동생이 있다고 했죠. 그 타쿠야 씨 형조 타쿠야 씨가 지금 가족회 회장을 맡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가장 슬펐던 것은 결혼식 때도 누나 자리도 다 마련하고 요리도 다 코스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뭐 생일도 계속 잊지 않고 준비를 했고 그런 가족들의 안문과 같은 하루하루를 정말 상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타쿠야 씨께서 이만갑을 통해서 매구미에게 전하고 싶은
네,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めぐみちゃん元気でいますか？とても辛い毎日を過ごしてい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自由な行動、自由な発言、全く許されないためにですね、めぐみちゃんが13歳まで暮らしていた日本とは全く違う世界の中で毎日を生き延びている。そうしたことを思うと本当に私はですね、弟として日本人としてごめんなさいと言うしかありません。ただ絶対にめぐみちゃんを日本に戻すことは諦めていません。日本国民、全世界の世論がですね、めぐみちゃんが日本に帰国することを強く願っています。どうか体を壊さず、ご家族みんなで元気で日本に帰ってく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母の早紀江、弟の哲也も元気でいます。どうか会うことを楽しみに待っていてください。私たちは頑張ります。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이거를 꼭 한국 시청자분들한테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받아서 뭡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사라진 분들의 포스터입니다. 분들의 포스터입니다. 공식 인정된 사람이 17명인데 800명을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200명이 더 계시니 뭐 거의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섬나라 족속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베 패당은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온갖 악을 산생시키는 특대용 범죄 집단이다. 대단하다. 이게 참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에게 이렇게 저희 일상적으로 듣고 살았어요. 공영방송.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가까이에 둘 존재가 아니다. 한 국가에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저런데 좀 피나요. 근데 저런 저게 발언을 한국 분들이 듣기에는 막 이렇게 섬뜩섬뜩한가 봐요. 아니, 저희는 너무 평상시에 계속 듣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에는 오죽했으면 영화를 만들어도 일제강점 시기에 순사가 북한의 그 노동자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막 그 똥물을 퍼먹이고 이런 영화를 어릴 때부터 보여줘요. 그 정도로 한국보다는 더 미국보다도 더 사실은 이 한이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일본과 뭐 이렇게 탁 친선에 뭐 자세를 취하면 교과서에서 가르쳐줬던 거 그동안 TV에서 우리를 세뇌시킨 거랑은 너무 다른데 이런 좀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는. 아니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라 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 선동적인 어법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 그렇죠. 적과 일전을 치를 때 그러니까 장병들한테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저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반일 교육은 많이 해요. 근데 일정 수준에 올라간 간부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선 일본 엔화를 김정일 때부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총련 간부들이나 일본에 있는 뭐 조총련 사람들이 가면 007 가방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그냥 엔화 10,000원짜리 가득 채워서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 속에서는 일본 엔화, 유로, 달러 다 나쁜 나라 돈이잖아요. 그거 좋아하고 담배도 일본 피스, 마일드 세븐 이게 최고급 담배야. 백성들한테는 그냥 미워하고 마가리가 어쩌고 욕을 해도 자기네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맞아.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게 외교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인가 하면 어차피 돈 나올 거는 일본밖에 없다. 식민지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김여정이 말한 것도 마지막에 이건 그냥 내 개인 생각이야. 그냥 국가 지도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는 것도 이런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북한하고 손잡는 거 지금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는 그건 김여정 입장이고 맞아, 북한 일본 입장.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대한민국과 관계가 너무 그 어느 때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입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과연 일본 국민들은 김여정과 북한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맺은 다음 날 북한 김여정이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했는데 북한 김여정 속내는 뭘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쿠바 수교하고 김여정 그 담화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북한이 일본한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게 요즘에는 작년 5월에 박상길 외무차관의 담화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자 쫀리하고 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해 1월 5일에 그 김정은 씨가 좀 그 노도반도 지진에 대한 위로 메시지 보내왔습니다. 맞아. 각하라고 했었죠 그때. 그때 좀 놀랐어요. 일본 총리 각하. 일단 그래도 일본 정부 입장으로서는 로얄 패밀리에 김여정 씨가 담화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본하고 진짜 그 협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곤도 세우고 그 진짜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를 건지 아닌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북한이 일본 외교에 이렇게 좀 공을 들이고 러브콜을 보내는 게 혹시 무언가 일본에게 바라거나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로는 트럼프 정권이 내년 1월에 당선된다고 전제하에 여러 가지 좀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 준비를 많이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그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을 때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게 그 성과 얻어내지 못했을까? 근데 그때 하나가 그 당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좀 북한하고 이상한 꼴에 하지 말으라고 그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그 북한한테 핵포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근데 트럼프는 아베 총리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 이야기는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다시 좀 북미 협상 시작하면 또 다시 일본이 그런 걸 그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자기들이 그 일본하고 북일 협상하자고 하면 일본은 일본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북한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북한을 눈치 봐가면서 그런 북미 협상에 여러 가지 주문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리면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맺었다는 그 달콤한 어떤 열매만 취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게 국제정세라는 게 사실은 서로 간에 이익만 있다라면 어제 형제 같은 관계, 친구 같은 관계들도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북한과 사실은 일본도 어떤 외교적인 이익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언제든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가능성은 열려 있죠. 서로 간의 이익이 맞는다면 거래는 성사 가능한 건데 제가 2018년 12월에 그 관방장관이 주최하는 납북 피해자 그 가족 모임에 초청되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매년 12월에 관방장관 주최로 그 행사를 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이 고령으로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유해 송환과 진실 규명은 해드려야 된다. 판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최선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서 실현시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외교부랑 정부 관리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아까 김여정 담화문에서 나왔지만 다 해결된 문제는 얘기 안 한다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과 등을 돌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극이 앞으로 어떻게 메어질 것인가, 메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납치자 문제는 참 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사실 지금도
기시다 총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그 푸른 리본이라고 그러죠. 그 납북자들을 데려오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본을 달고 나가고 굉장히 민감한 국내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 같은 거를 협상할 때도 일본이 꼭 잠깐 납북권 문제를 내야지 납북 문제를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게는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납북 피해자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 납북 피해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17명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사라진 17명을 뜻하는 미싱 17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77년 13살 중학교 1학년 나이로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길에 사라진 요코타 메구미야. 메구미 씨. 네. 이 메구미 양의 행방이 불명됐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입에서 메구미의 소식이 전해진 건데 바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이 메구미는 북한이 납치한 거다라고 사실을 밝히면서 메구미 양의 실종 사건이 급반전되게 되죠. 20년 만에. 당시 이제 메구미의 납북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 사람들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오던 학생 중1짜리 배에서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그냥 데려가 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딸을 잃어버린 그 메구미의 아버님이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모은 서명이 1,200만 명의 서명을 받죠. 1,200만 명.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가 밝혀지냐면 이렇게 납북된 사람이 한 메구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이제 강력한 충격을 주게 되죠. 네, 뭐 피해자들 또 일본의 관심 이런 게 총리의 방북으로 이어지게 되죠. 2002년 9월입니다.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行ったことを率直に認め遺憾なことでありお詫びすると述べました。 진짜 저거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였어. 인정했다는 게. 저런 일이 있었다는 당시 이제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방금 보셨던 납북자 문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공식 오피셜 입장은 납북자 몰라? 완강히 부인하던 게 북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일본의 진상 규명 요구에 북한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김정일이 직접 일부 막무가내 분자들이 영웅 심리에 의해 일본인 납치를 자행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북된 사람들의 신변을 공개하고 원한다면 돌려보내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마지막 재발 방지 약속까지. 당시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했던 걸 다 얻어냈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근데 그 숫자가 맞질 않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13명이에요. 13명 중에 8명은 사망을 했고 5명은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갔을 때 본국에 갔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아니다. 13명이라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17명이 납치를 됐는데 4명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북한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사망 원인이 자살을 했던 교통사고다 가스 중독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사망을 했으면 유해를 고국에 송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북한이 좁힐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 일본이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게 사실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이제 일본 측이 더 높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지금 뭐 거의 10%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모멘텀을 얻거든요. 지지율 상승에. 모든 뉴스를 다 빨아먹고. 납북자 문제만 그래서 해결하는. 저는 예컨대 트럼프가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뭘 해결할 것 같진 않아도 만나는 쇼를 하듯이 기시다도 그런 쇼 차원에서 정치적인 이 사실상 해결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어떤 만나는 쇼 같은 것 정도는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도 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면 지금 이런 시스템대로 갈 거예요. 한미일 공조, 있을 틈이 없고 북핵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쇼 차원에서도 정상회담을 북한하고 다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이 이런 걸 주도하기 전에 일본의 핵심 국가이익은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기울일 텐데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괜히 북한하고 정상회담했다가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않는 결과를 한다면은 기시다 총리도 결국엔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노딜한 것처럼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은 할지 몰라도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아니 짭정은 씨, 북일 정상회담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뭐 작전을 좀 세웠어요? 내가 뭘 세웠을까? 이 화면을 보고 30초를 생각했지만 나오지가 않아. 미국이 이런 걸 주도하기 전에 일본의 핵심 국가이익은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기울일 텐데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괜히 북한하고 정상회담했다가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않는 결과를 한다면은 이 화면을 보고 30초를 생각했지만 나오지가 않아. 전문가들도 모르는 걸. 아니 그러면 나 개그맨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하나만 물어봐. 뭐라고? 끝났 개그맨? 도망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지. 선배가 바로 앞에 있네. 진짜 김정은이 저럴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이제 이 북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도 참 미묘할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국제관계 속에 좀 끌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우리를 이제 한마디로 소외시켰을 때 오는 또 다른 어떤 효과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봐요. 거기까지 북일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물건다고 일본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일본 기자들은 욕보다 매금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손을 미리 내밀지도 않을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여기저기 그냥 먹어보지 못할 감 찔러나 보자고 여기저기 찌르는 맞아.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혹시 기시다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기시다 총리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그 예상 많습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시다 총리의 목표는 올해 9월에 있는 자민당 전재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9월까지 그 기시다 정권의 호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북일 정상회담 하면서 납치 피해자 돌려보내면 그런 거를 성과로 그 자기가 다시 임기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북미 협상하고 그 북일 협상은 동시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논의문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북한은 아마 천천히 할 겁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그 기시다 정권하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나 트럼프 정권 탄생하기 전에 북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